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해오는 그 연속, 우리 과인행, 생체, 비발, 신현비, 신행정론이에요. 기본 큰 그림은 탈행태, 탈관료제예요. 자, 일단 그 시기는 암기하셔야 돼요. 68년도 있던 뮌헨 회의 암기하셔야 되고, 이 당시에 미국의 국내 위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자 처방이 필요했던 시대에 이제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번 그런 의미고, 근데 산 봤더니 심리학 현상학 등에 대한 강한 비판과 엄격한 실정주의 적용, 맞아요? 아닌데? 반실증인데? 자, 생체 비발 요 신현비는 신현비할 때 기본 특징이 탈행태의 탈관료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행태주의에 취했던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탈자라든지 허기자가 붙으면 그거는 비판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어받아서 하자는 게 아니라 비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몰라도 1, 2, 4를 몰라도 당연히 반실증주의가 나와야 되고, 자, 요 탈관료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고전적 조직이론이 뭐라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그리고 행정관리론. 요 과학적 관리의 대표 인물이 테일러, 관료제는 베버, 행정관리는 윌슨 베버식. 이게 전통이론, 전통행정.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전통적 이론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 이론 비판. 고전기 때가 뭐 계층제를 띄었었고 분업했던 그런 시대를 비판.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신현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4번에 더 뒤에 봤더니 이 신행정학을 비판행정학이라고 불러요. 다 비판했기 때문에. 전통을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행정학. 그렇죠? 자, 20번도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이 신행정론이 직면했던 상황이 국내 위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는 시대에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려면 처방이 필요하게 돼. 처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정 이런 논이 돼야 돼. 답이 그래서 1번이. 적실성, 이게 처방이야. 기억하세요. 처방, 적실성, 뭐 실용성, 실천성, 문제해결 지향성이다. 정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문제를 풀자는 거거든. 고객지향성, 분권 참여고. 자, 봐요. 자, 우리가 신행정 뭐 떠올라요? 신형, 신형. 무슨 말이야? 형평성. 자, 이 속에는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인간미가 있다. 인본주의. 요 신현비가 다 기본적으로 인본주의거든. 가치를 중시한다 안 한다? 중시한다. 그 가치가 형평성, 분배 가치다. 자, 관료제를 비판하고 행태론 비판하죠. 따라서 반실종주의. 지금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반실종주의의 탈관료제니까 반계층제. 자, 계층제를 반대한다. 탈피하자는 것은 집권, 분권, 뭐 강조한다? 분권. 이해되죠? 계층제가 집권적이에요. 그러니까 반계층제는 분권적인 거고, 그리고 분권. 층이 낮은 게 참여가 쉬워요? 층이 많아야 쉬워요? 층이 낮아야 쉽기 때문에 참여. 그만큼 고객에 대한 요구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대응성. 기억하세요? 층이 낮아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층이 많으면 대응이 늦게 돼요. 층이 낮은 게 빠르고 그게 고객지향이에요. 현실에 지금 많은 요구사항이 있거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려면 층이 낮아야 되거든. 다 이런 논리. 그래서 밑에 3, 4가 다 그런 의미고. 됐죠. 21도 자, 신행정학 효율성이라는 것은 언제 강조했다? 이때. 전통행정 때 강조했다. 효율성. 이때는 형평성. 요 효율성과 늘 대비되는 가치가 형평성이잖아요. 요거 늘 상충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고전, 행정관리론 대표 윌슨. 윌슨은 요건지 폐였던 비능률 비판, 그러니까 능률 강조, 형평성. 그러니까 이 기억은 관계없지. 실종주의 비판, 반실종주의, 니은 탈락. 적실성, 처방성. 고객 중심, 고객 지향. 기업식은 효율성이에요. 저 뒤에 나올 MPM이거든. 틀렸잖아요. 딱딱 떨어지네, 여러분,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풀면 재미가 있어요. 앞뒤가 다 막 이게 조합이. 막 널려있던 퍼즐이 막 맞춰지는 느낌? 이거 막 들으셔야 돼요. 22번도 현상학. 자, 현상학도 기본적으로 행태론 비판이에요. 그러면 1번 지문처럼 현실을 이해하는데 과학적 방법보다 동그라미. 자, 과학적 방법을 좋아했다면 그건 행태론이에요. 탈행태이기 때문에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해석해보자. 이 현상학은 인간의 주관적 의도, 요 주관적 의도 파악하는 거거든. 주관적인 의도, 동기 파악하자는 이론이에요. 주관주의 이론이에요. 객관주의고 주관주의고. 그 사람이 입장에서 대봐서 세상을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가치 함축적인 행위 집합으로. 조직도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가치가 행위 자체보다도 결과에 있다. 벌써 항상 비교하는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뭐보다 뭐뭐가. 자, 이게 주관적. 여러분, 주관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지 결과가 아니야, 여러분. 결과는 객관적, 주관적. 결과는 객관적이에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것. 의도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항상 의미를 부여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무난한 문제고 자주는 안 나오지만 큰 그림이 중요한 거야. 큰 그림이란 탈행태, 탈관료구나.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인본주의긴 하지만 이것도 합리주의 비판, 과학주의 비판, 자, 기술주의 비판인 거예요. 제가 기본 수업 때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라서 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푸시다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것들은 기본 이론 얼른 찾아가서 그 분만 보시면 돼요. 다 안 봐도 그 분야만 찾아가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반대로 이해 안 된다.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찾아가서 보자. 그러면 다 보완이 돼요. 이렇게. 보완. 자, 23번도 그런 맥락이니까 겹치니까 그냥 생략. 24번 국회 8급인데 엄청 쉽게 나왔죠. 자, 박스 주고서 뭐냐 묻는 거예요. 경제학적 분석도 바로 밑에 공공선택론 바로 딱 나와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거든. 그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주제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공공선택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자,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자는 이론. 자,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자는 것은 벌써 경제 냄새가 팍 나야 돼. 선택은 경제거든요, 여러분. 뭐 경쟁이란 경쟁자가 들어가도 경제 냄새가 나. 그렇죠? 경쟁. 선택도 냄새가 나야 돼.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한, 자원은 유한.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기준은 가장 큰 만족 주는 거예요. 그게 경제의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고, 자, 시험에 나온다면은 주로 의, 그리고 가정이나 특징, 그리고 모형. 모형도 주로 나눈 게 티브 가설. 그리고 어려울 때 나온 것은 에로우. 자, 에로우가 말했던 불가능성 정리 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계나 비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요 이론의 포인트라서 낼 게 되게 많고 중요한 주제예요. 문제 개수가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것만 잘 풀어도 웬만큼은 다 풀 정도로 그냥 거의 딱 정해진 틀이 있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적인 접근이에요. 경제학적인 접근이다. 철저하게 경제학이다. 그래서 25번도 1번이 자, 정부는 생산자, 시민은 소비자, 경제학처럼. 자, 그래서 경제학처럼 시장 논리를 도입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라는 한계도 안고 있어요. 당연히 3.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대응성 높아지게. 근데 우측에 뷰캐넌이 창시한 사람이고 오스럼하게 도입한 사람인데 정치학적 분석 도구인가? 아까 뭐였어요? 경제학적 분석 도구. 아까 우리 24번 문제 보세요. 보기에 경제학적 분석 도구. 답이잖아요. 항상 정치란 말과 경제는 늘 비교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딱 나와야죠. 질문 여러분. 시장을 믿는 이론이 정보를 안 믿어. 시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시장처럼 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이라는 곳은 시장을 믿는다? 그러면 진보에 가까워요? 보수에 가까워요? 보수에 가까워요. 보수주의가 정보를 안 믿거든. 그렇지? 그러면 보수주의란 기득권이에요? 아니면 기득권주의예요? 아니면 약자 편드는 거예요? 기득권주의야. 그러니까 그 5번 질문처럼 기득권 유지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시장을 믿고 정보를 안 믿으면 정보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처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26번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니스카넨도 이 모형이 하나예요. 모형. 그러니까 처음 개발한 사람은 뷰캐넌, 기타 털럭 등이 개발 발전시켰고 오스트롬이 행정학에 도입한 부부였고 부부가 그 다음에 니스카넨도 한 모형인데 자 니스카넨은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효용이 커진다라고.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정치가들은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이 쉽지 않다. 2번 정치가들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하려고 해요. 관료들은 자신의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하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을 해요. 근데 4. 관료는 한 개의 편익 곡선과 한 개의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가 틀렸지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공공재 양이고요. 이게 편익과 비용이에요. 이렇게 이게 사회적인 파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총 편익 곡선이고 이게 총 비용 곡선이에요. 토탈 코스트, 토탈 베니피트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순 편익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순수한 편익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 편익이라면 여기서 총 비용을 뺀 이만큼이 순 편익인 거죠. 순 편익. 자, 순 편익이 점점 커져 작아져. 커지다가 작아져. 가장 커지는 점이 요 지점이죠. 이게 뭐냐면 마지널 베네피트, 즉 한계 편익 곡선하고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가 같은 점이 요 점이 최적점인 거죠. 파이가 계속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점이에요. 파이가 0보다 클 때. 근데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한 나머지 남는 걸 쓰게 돼. 연말에 막 쓰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적정보다도 과다해서 여기까지 쓰게 돼. 이게 니스카넨에서 말하는 공공재 양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이 적정량보다도 몇 배의, 2배의 과잉 생산된다가 니스카넨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봐요.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교차하는 점이 니스카넨인 거예요. 근데 4번 뭐라 되어 있어요? 한 개 편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교차하는 점이지. 요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교차하는 게 아니고 교차하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맞추는 거고. 그래서 좀 잘 그려놨다가 참고해 놓기. 자, 이런 질문, 이런 문제가 7급에 나왔지만 사실은 뭐 아주 이상하게 낸 건 아니에요. 제가 2005년도인가? 6년 그 무렵에 고시 신문에 냈던 모의고사야. 근데 한참 뒤에 나온 거지, 사실은. 그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님들과 박사과정에 많은 분들과 합의해서 막 만든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문제, 저는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끔 쓰긴 쓰는데 이제 많이 좀 시간이 흘러서 요즘에 쓸만한 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를 그때부터 내가 알았기 때문에 출제했던 거고 그게 좀 뒤에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도 필요한 용어예요. 알아놓자. 그러니까 한계 편익, 총 편익 이런 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베니피트, 토탈 코스트, 토탈 베니피트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렸다가 해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넘겨보실게. 다 겹치니까 지금 29번도 보면 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인데 참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와요. 다들 쉽게 푸는 것은 다 안다고 치고 우리는 남이 모를 만한 거, 틀릴 만한 것을 하나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것도 보시면 자,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이론일 수 있어요. 제가 제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 책에 있는 문제고 그때 했던 게 지금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한참 됐는데.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자, 관료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는 봐. 근데 자, 요 관청 형성 모형. 자, 출발점은 니스카넨 비판. 첫 번째, 자, 니스카넨 비판. 자, 좀 전에 나왔던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자는 주장했던 사람이 니스카넨을 비판해. 왜냐면 니스카넨은 자기 부서의 예산만 많으면 좋다라고 본 건데 던리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산도 종류에 따라서 효용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산의 종류를 따져보자. 자, 관료들이 효용을 좀 크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예산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예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업무의 성격. 출발점 보시고 이렇게. 자, 관료들의 효용을 좀 키워주는 것이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의 종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예산에도 종류가 있다면 자, 핵심 예산, 관청 예산, 그리고 사업 예산, 그리고 초사업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결국은 효용에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은 이 두 가지.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은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뒤에 있는 특히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많다 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 예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통제기관이에요. 통제기관들은 사업 예산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굳이 예산을 극대화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내가 좀 마음대로 쓸만한 민간 대상으로 쓸만한 예산이 이쪽이라면 이놈은 그게 아니야. 그 통제기관, 정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인 거예요.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업무도 마찬가지. 업무도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인데 또 업무도 결정 업무하고 자, 집행 업무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뭘 더 선호해요? 결정 업무를. 이 집행 업무라는 것은 시민들 눈에 띄인 거고 띄어 있고 좀 귀찮은 게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싫어해. 주로 결정 업무라든지 또는 참모 기능을 좋아한다. 참모 기능. 그래서
이거는 자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 집행을 떼서 따로 주자. 따로 주는데 정부 안에 떼면은 그게 책임 운영기관이고 자 밖에 떼주는 것이 주로 이렇게 공사 즉 준정보기관 등에 주는 거예요. 또는 위탁, 민간 위탁 주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권화하잖아요. 분권화하자. 떼주는데 좀 단순하고 이런 것들 줘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다 자는 게 아니야. 주긴 주자. 주는데 주로 집행적 업무를 주자는 거예요. 핵심이야. 시험은 거의 다 요 지문. 자, 통제기관인 사업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크지 않다 알면 되고 그리고 분권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기능은 줘버리자는 거야. 이게 포인트. 그럼 문제 보시면 1번에 고위 관료들은 손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하나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맞지 않는 것은 집행 업무야. 줘버리자. 맞는 말이야. 자,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 3번 고위 관료들은 업무를 중시하지 예산은 별로 안 중시한다는 뜻이거든. 3. 중하위직들은 관청예산 정도로 이득 얻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 중하위직들은 주로 사업예산 같은 돈만 많으면 좋다고 봐요. 중하위직들은.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위직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한다면 굳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고. 또 사적 이익보다 공적 아니야. 철저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자 관료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얘랑 공통점이야.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업무, 그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밑에 박스에도 설명은 해놨지만 이게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잘 정리하시면 돼. 이거는 아마 이렇게 쉽게 딱딱 풀어서 분리해서 하는 게 거의 없을 거야. 시중에 강의 중에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이 제일 깔끔한 거예요. 저는 말했지만 제 지도교수가 전공자라서 저는 그 책하고 공부했고 이만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나마 다행이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0번처럼요. 자 이게 학자 이제 이론이 시대순으로 배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해왔던 과인행, 생체, 비발, 신현비, 공공선택론, 신제도 같은 책에 실려있는 이론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앞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시대별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보시면 되고. 자, 31도 참 어려운 이론이야. 에로우. 불가능성 정리인데. 자, 밑에 문제가 그냥 봐서는 되게 어려워요. 뭐,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 어떤 누구도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 두 대안에 대한 선호 순위가 두 대안뿐 아니라 3의 대안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등인데 모르면 꽝이에요. 알면 쉽지만. 그래서 알아야 될 지문이에요. 이것도. 자, 밑에 박스의 제목이 뭐야? 불가능성이야. 불가능성. 자, 제일 쉬운 말로는요, 뭐냐면 합리성하고 이 민주성은 동시에 충족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합리성과 민주성은 동시에 충족은 안 된다. 우리가 민주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합의에 따른 결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민주적인 결정이에요. 그죠? 근데 다수의 합의로 한 결정이라 해서 항상 합리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뭐 그런 이용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리를 제시해요. 몇 가지는 합리성에 관한 공리, 어떤 것은 민주랑 관련된 공리인데 이게 동시에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면 얘가 깨지고 얘가 되면 깨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충족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이제 밑에 있는 그 내용 알아야 되고. 자, 박스 보시면 완비성, 키워드는 선호. 내가 뭘 좋아하는지 선호가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행성은 뭐냐면 선호의 일관성을 말해요. 선호의 일관성.
일관성. 자,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신호예요. 기호. 자, B보다 A를 더 좋아하고 C보다 B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A와 C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일관성이죠. 선호의 일관성. 이게 이행성이에요. 이행성. 비독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선호가 사회 선호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름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합리성의 공리죠. 그 다음에 비독재는 민주논리고 민주성. 자, 파레토라는 것은 모두가 A보다 B를 원하면 사회도 B가 되어 있어야 된다 뜻이고, 제3의 선택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무관한 대안 때문에 내 원래 선호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A를 B보다 좋아하는 상태인데 내가 C 때문에 이 선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4번 전문처럼 두 대안에 대한 그 선호의 순위가 다른 제3의 선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제3의 선택, 대안, 그래서는 안 돼. 제3의 선택 가능성에서 독립이 돼야 돼. 저거? 나 아니야. 난 이거야. 요거 때문에 내 선택에 또는 순위에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이 네 번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틀린 거예요. 자, 원래 이 이론 자체가 그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7급에 나왔던 거고 7급에 나왔던 것이 또 활용되고 있는 건데 제가 물어봐요. 이거 원래 경제이론이야. 그래서 경제학생한테 물어보면 안 중요하대요. 근데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게 유행 같아서 한번 나오면 나와. 우리가 세상에 그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유행일 때가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 그럼 뭐 따라가죠 어떻게. 단순하니까 거기는 5가지의 내용을 그냥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그랑 좀 비슷하게 뭐 문장이 나올 때 알고 그냥 대응하시면 되니까 해 놓으셔야 돼. 자, 32, 33은 티브 가설 관련된 것. 자, 우리 모형에서는 제일 많은 게 티브 가설인데요. 자, 33번 봐볼까요? 티브 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티브 가설의 가장 기본 전제는 지방 분권이에요. 또는 지방 자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티브 가설을 다른 말로 반로하는 투표라고 불러요. 반로하는 투표. 내가 좋아하는 공공재를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반로하는 투표. 내가 좋아하는 선호를 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려면 지방이 여러 개 있어야 돼. 1번. 많은 수의 지방. 그리고 이동이 자유롭게 돼야 돼. 내가 저 지방이 좋다고 알면은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4번처럼 정보를 다 알아야 돼. 2번처럼 외부 효과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전제인데 그 32번에 있는 니은의 사이먼스는 달라요. 사이먼스는 중앙 집권주의자예요. 서비스 중앙이 하자야. 티브는 아니다. 지방이 더 잘한다. 지방이 하자는 주의고. 둘은 딱 들이대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서울만 하더라도 25개 구가 있는데 국끼리 다 경쟁 붙여놨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서울로 자녀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방, 다른 지방, 서울에 많은 구 비교를 해봐야지. 지방이 많아야 되고 정보를 알아서 가야 되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자, 외부 효과란 여기서 미치는 효과예요. 서울 자체에서도 강남구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려고 해. 강남구가 제일 그래도 수능 교육의 메카니까. 자, 강남수도 발로 하는 투표. 지방수도 발로 와. 내가 그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강남에 가야만 돼. 왜? 그 효과는 강남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효과 발생해서 송파나 서초에도 효과가 간다면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 교육의 효과는 그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어야 돼. 여기서만. 자, 외부 효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거거든. 이것도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주어진 가정을 그냥 알면 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본 취지가 집안끼리 경쟁을 붙여서 효율성을 좀 제고한다거나 또는 주민의 어떤 대응을 좀 잘하자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불리해져요. 그래서 재정이 없는 지방들은 늘 좀 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폐, 즉 효율성은 제고, 형평성은 저해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공공선택론은 시장을 믿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중시하지 형평성은 중시하지 않아요. 기본 한계를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판 말할 때 기득권주의라는 말 써요. 얻는 사람은 불리, 있는 사람은 유리 이렇게. 자, 그게 팁 모형의 내용이에요. 자, 34, 5, 6, 7, 8, 9 꽤 많은 문제가 신제도주의 문제예요. 그죠? 신제도주의.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에는 한 30 몇 개 돼요. 그 중에서 최근 거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발췌한 거고. 근데 문제 수는 많지만 많이 겹치기 때문에 뭐 몇 개만 풀어도 충분해요. 자, 34번 같은 경우는 자, 옳은 거 물어봤는데 먼저 내용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자, 일단 신제도주의 그러면 뭘 중시하는 이론? 자, 헤매지 맙시다. 신제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제도면 뭐가 있다는 전제일까요? 구제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 등장 배경이요. 등장 배경이 구제도주의하고 그리고 행태론을 비판했어요. 비판. 그래서 항상 이 구제도하고 신제도의 비교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구제도와 신제도의 비교. 당연히 행태론과의 비교도 나오겠죠. 그리고 요놈의 기본 유파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 다음에 뭐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비교해야겠죠. 비교. 이렇게 비교.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자 비공식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바로 다음 나오네. 자, 구제도와의 차이점이에요. 구제도가 제도를 좁게 봐서 공식적 제도만 제도. 그러면 공식 플러스 비공식 제도. 넓게 보거든. 이렇게. 자, 이거는 유형적인 제도만 제도. 여러분 유형 플러스 무형적인 제도도 제도. 넓게 보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은 그런 지문이에요. 근데 2번처럼 행태주의를 지지했다고? 아니야. 비판했다고. 행태론 비판. 그 다음에 3과 4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딱 보더라도 4번이 내용이 역사적 우연성이면 역사적 제도주의지. 그리고 개체가 또 틀린 거고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이 세 제도마다 중요한 특징이 딱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얘는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주의고 연역이고 귀납이고 선호가 외생적이고 내생적이고 제도라는 것이 주로 공식 측면을 더 강조하고 공식을 더 강조하고 얘는 비공식 제도를 더 강조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에 비해서 넓게 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다 포함시키는데 더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공식 플러스 비공식 있는데 이걸 강조한다는 얘기지. 공식 플러스 비공식인데 이걸 더 강조하고 공식 플러스 비공식인데 얘 더 강조할 뿐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놓고 주로 얘가 쓰는 말이 있어. 여기서는 경로 오존성. 오랜 시간, 역사.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든 경로가 있어. 경로 오존성 많이 쓰고. 여기서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동용하고. 자, 이런 말 가지고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서 얘를 집어넣어. 틀리게 만들려고. 자,
행태로는 그러면 과학을 중시했지. 보편 특수, 보편성 강조. 이놈은 특성 강조. 나라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특수성. 자, 그러면 밑에 3, 4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역사는 전체인데 개체라 틀렸고. 그 다음에 장애 4번은 우연성은 역사인데 사역적 틀리게 놓은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35, 6인데 자, 6을 보시면 6,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합리적 선택. 벌써 합리란 단어가 경제학적 냄새가 나. 경제학의 바탕을 둔. 개인주의. 1번. 맞지? 개체주의, 개인주의. 맞고. 역사, 지속성. 역사란 단어가 경로는 우선성 추구한다면 지금처럼 지속성.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 이런 용어를 써요. 주로 쓰는 용어들이야, 이게. 이것도 맞아. 사회적 신제도 동영화. 맞아. 구제도는 유형적인 제도만. 신제도는 비공식적인 제도, 무용적 제도까지도 맞아. 근데 경로오전 내놓고 뒤에 사역적? 봐요. 경로오전인데 사역적? 아니잖아. 역사잖아요. 답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말이 다 있어요. 그것만 매칭 잘 시키면 돼. 또 넘겨보시면 이제 각각 37번 봤더니 역사적 신제도주의예요. 그러면 봤더니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 제도가 주된 대상. 유형적은 어디야? 구제도인데? 유형적은 구제도인데 이건 신제도잖아 지금. 틀렸잖아요. 답이 끝났지 뭐. 역사적인 2번의 맥락, 경로우전성 3번. 그렇죠? 그 다음에 넓게 공식, 비공식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요. 거의 이 개념하고 요거 알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38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동용하니까 무슨 제도주의다? 사역적 제도주의예요. 여기는 제도의 형성이 왜 생겼냐면 이게 포인트거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합리성 또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회적 정당성. 요것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동영화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뭐 담거나 또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베껴 온다거나 또는 닮아가는 게 이게 동영화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자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합리성이 높아져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정당한 상황이라서 만드는다 뜻이. 내용봤더니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38번 보세요. 4번 봐보세요. 4번. 자, 뒤에 정당성보다 나오잖아.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뭐뭐보다는 뭐뭐가 이렇게 뭔가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 바꿔보시라고요.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해. 그 문제가. 근데 답은 허전해. 허무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요거 푸는 거예요. 요거. 자, 39번은 이제 행태주랑 비교예요. 옳은 것을 물어봤고. 자, 질문. 행태로는 가치 중립이다. 가치 지향이다. 중립이다. 1번 보세요. 그러면 가치를 강조해? 아니잖아요. 가치 중립인데. 그 다음에 제도주의는 사회과학도 엄밀한 자연과학 방법을 따라한다. 이건 뭐 같아? 행태론이야.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 바꿔보세요. 원래 행태론 자체가 과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행태주의는 실천성을 중시했을까? 아니야. 과학성이야. 과학성, 기술성. 이게 처방성, 실용성, 실천성과 같은 말이고 과학성이 인과성, 뭐 유용성 이런 거거든요. 이게. 딱 비교하면 되잖아요. 자, 4처럼 상이한 효과.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다르다가 신제도가 하는 말이고 특히 요거예요.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달라요. 역사적 신제도가 하는 말이.
자, 5번처럼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을 해요? 행태주의가? 아니잖아. 행태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만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보수적이거든. 이런 거예요. 자, 국회 8급답게 짧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듯 하지만 나름은 가시가 박혀있는. 근데 제가 늘 강조했던 비교, 등장 배경 비교하시면 답은 쳐지게 돼 있어요. 40번도 옳은 구성을 했죠. 역사적 지속성. 있네. 답 끝났네. 신제도가 제도를 공식적인 제도만 아니야. 공식, 비공식 틀렸네. 사회학적 제도가 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는 어디 같아? 효용 극대화는 예, 경제인. 그 다음에 동용화는 어디 나와? 동용화는 사회학적인데 합리적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3과 4가 바뀌어 있는 거지.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제 이것만 조합만 되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쉬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41번은 이제 복합된 문제예요. 행태주의, 뭐 규칙, 인과, 경험, 가치. 그러면 다시 한번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통합했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했잖아요. 답이 바로 나오네. 중립은 맞지만 다 단어를 잘 보시면 답은 보이게 되겠다. 뭐 체제론, 생태론은 가우스, 리그스 막 나오고 신제도, 공식, 비공식 다 나오고 이렇게. 복합 문제가 더 쉬운 법이야. 왜냐하면 복합은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요. 하나를 자세히 묻는 것보다도 복합은 크게 묻기 때문에 큰 것만 물어봐. 더 쉽다 보시면 돼. 됐죠? 자, 쉬었다 보실게요.